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분들 즐거운 연휴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기쁜 뉴스 하나가 있어서요. 미준 패밀리 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와 제 가족은 올 여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르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KL에서 연락이 와서요. 제 아들, 딸 둘 다 입학 시험에서 통과했다라는 즐거운 소식이 도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의 이주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중 방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영국의 캠브리지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마무리될 때쯤 제가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송 시간이요. 그 전날 내용을 복습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딴에는 영국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컨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지연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 제가 이주를 하게 되면요. 새벽에 일어나면 미국 증시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소식을 정리해서 바로 방송을 만들어서 공유드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미국 주식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이라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5월 6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일단은 혼조세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의 수가 녹색의 수를 조금 더 넘어서는 좋지 않은 추세가 보였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는 떨어진 종목의 수가 더 많았고요. 특히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같이 관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어제는 버크셔 스웨이가 5% 이상 급락했는데요. 아무래도 워렌 버핏 옹의 은퇴 소식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많이 버크셔를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어제는 안타깝게도요.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9일 연속 상승세가 마감이 됐습니다. 10일 연속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조금은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투자자마다 투자 기간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9일 동안 10%나 S&P 500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캡, 스몰캡, 소형주들이 많이 떨어졌죠. 게다가 나스닥 100 역시도 0.59% 하락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S&P 500을 이루는 11개 섹터별 성적을 살펴보면요. 어제도 에너지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유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오펙에서 오히려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뉴스가 전달이 되면서 최근에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임의 소비재가 1% 이상 하락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소비재에서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산업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특히 최근에 굉장히 단단한 어닝을 발표한 메타와 구글 덕분에 플러스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사실 개장하기 전에 프리장부터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반등이 가능할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시장에 경제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있었고요.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대한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0.8포인트나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4월 달에 ISM 서비스 종합지수는 51.6으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하면서 확장 국면을 이어나갔다. 자, 51.6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 ISM에서 매달 발표하는 PMI 지수는요, 펄처싱 매니저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구매 담당 매니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오히려 경영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호전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질문하는 건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50을 넘는다면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상황이 더 좋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적어도 서비스업에서는요, 저번 달에 비해서 이번 달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관세 인상 여파로 인해서 가격 지수, 프라이스 페이드는요, 65.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는데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어제 경기는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경기 지표가 발표됐지만 문제는 바로 가격 지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났다. 따라서 경기는 괜찮지만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미주온의 한마디에 적어놓은 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 PMI가 51.6으로 시장의 예상치 50.4를 크게 상회하면서 경기 확장 신호를 내보낸 점은요, 증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가격 지수가 무려 65.1까지 상승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게 되면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높은 물가 압력은요,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를 강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다소 혼조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제 발표된 서비스업 PMI 지수는요, 경기 확장을 암시하는 호재지만 가격 지수의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단기적으로는 혼조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세를 보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시장 지표 간단히 점검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폭을 보시면요, 53.87입니다. 어제 56이었으니까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의 수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의 수를 능가한다. 이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시장의 공포지수 빅스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죠. 24.06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안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그리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탐욕까지 올라갔거든요. 시장의 센티먼트가 굉장히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 역시도 이제 보통으로 진입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을 재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인데요. 미주온 탑픽이 18종목에서 20종목으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두 종목이 추가됐는데요. 가장 위쪽에 두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드 데스크고요. 두 번째는 AMD가 이번에 새롭게 미주온 탑픽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상승한 종목의 수가 7개였는데요. 첫 번째로 트레이드 데스크가 2.61%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AMD 역시도 1.81%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도 우버가 플러스 1.36,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0.89, 빅스트라 플러스 0.52, 메타 플러스 0.38, 알파벳도 0.12%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모두 하락했는데요. 팔란티어가 0.41%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비트코인이 0.56% 하락하면서 94,330에 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59, 브로드컴 마이너스 1.43, TSMC 마이너스 1.61, 탈렌 에너지 마이너스 1.62,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1.82, 아마존 마이너스 1.91,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1.99, 테슬라 마이너스 2.42, 넥스트래커 마이너스 2.56, 이노데이터 마이너스 2.98, 마지막으로 B2가 5.58%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어제 새롭게 미주온 탑픽에 추가된 두 종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5월 4일 날 관심 종목에 추가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수혜받지 못한 인공지능 수혜주다. 이러한 제목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AMD입니다. AMD는 5월 6일, 오늘이죠. 오늘 어닝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AMD의 투자 가치 그리고 어닝에 대한 예상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아티클을 제 나름대로 작성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잠깐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우리가 GPU라고 부르는 거죠. Instinct MI300 시리즈가요. 주요 빅테크 기업,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오픈 AI 등에 도입이 되고 있고요. AI 인프라 시장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독보적이었는데요. 조금씩 AMD가 그들의 존재감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의 어닝입니다. 4대 빅테크 기업이요. 2025년 AI 인프라에 총 3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따라서 GPU의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것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기우에 불과했다.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AI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발표될 어닝에 대한 월가의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2025년 1분기 매출은 약 71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성장률은 30%입니다. 게다가 EPS는 0.93, 이 역시도 작년 대비 성장률이 50%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이러한 전망치 역시 과거 3개월 동안 꾸준히 하락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기대가 더 컸었는데 오히려 하락 조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빚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가 34명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145달러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 대비 약 45%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현재 포워드 PER이 약 22배에 불과합니다. 자, 아까 성장률을 보시면요. 매출은 30% 성장, EPS는 50%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PER이 22배라는 것은요. 그만큼 PEG 레이쇼가 굉장히 낮겠죠. 성장률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대비 AI GPU 시장의 점유율은 아직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엔비디아가 GPU 시장의 80에서 90%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AI 관련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AMD는요. 메모리 용량 우위, 그리고 가격적인 우위, 공급의 이점. 가격은 엔비디아 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공급의 이점은 뭐냐면 엔비디아 칩은요. 없어서 못 삽니다.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AMD 칩이라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중국 수출 통제 문제가 있는데요. 2025년 MI300 대중국 수출 금지로 인해서 최대 8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미 경영진이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로 TSMC의 공정 병목 현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TSMC가 AMD의 칩을 만듭니다. 따라서 TSMC가 충분한 칩을 공급해주지 못하면 팔 수가 없는 거죠. 이 역시도 하나의 리스크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AMD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한다면 주가는 10% 이상 급등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1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기대치는 많이 떨어져 있다. 많은 기대치가 반영되지 않은 주가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의 모멘텀을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모멘텀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26가지 지표 중에 6가지만 매도고요. 9가지는 중립, 11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요. RSI 지수도 50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100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50일 이평선이 99.78, 그리고 단순 이동 평균선은 98.59입니다. 100달러 이상을 며칠 동안 유지할 수만 있다면 결국 50일 이평선을 넘어섰다. 그 얘기는요, 단기적인 추세는 드디어 회복 단계에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AMD의 1년 주가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들어서 하락 추세가 깨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러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1분 직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초이스 스탁의 평가입니다. 초이스 스탁은 지금 관망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매도를 했다는 거죠. 3월 31일 날 이 주식을 매도했고요.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스코어가 78입니다. 그 얘기는 전체 주식 중에 상위 3%에 속하는 굉장한 우량주다. 따라서 펀드멘탈은 굉장히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욱이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적정가가 145달러이기 때문에 한 4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초이스 스탁도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동평균선을 봐도 마찬가지죠. 4월 28일 날 드디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넘어서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60일 이평선도 깰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상승 추세를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지온 탑픽에 추가된 두 번째 종목 트레이드 데스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지온 탑픽으로 새롭게 선정된 트레이드 데스크는요, 제가 예전에 3년 이상 주주로 활동한 적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트레이드 데스크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드 데스크는요, 광고주들이 여러 가지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채널에서 디지털 광고 인벤토리를 프로그램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선도 광고 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광고를 사고 파는 것을 도와주는 기업이다.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특징이 있는데요. 밑에 내려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시장은 역시 커넥티드 TV입니다. 우리가 CTV라고 부르는 거죠. 한국에서는 스마트 TV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마트 TV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의 전통적인 TV는 누구나 같은 광고를 봤잖아요. 하지만 커넥티드 TV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누가 시청하냐에 따라서 다른 광고가 등장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유튜브 볼 때요.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광고랑 제가 보는 유튜브 광고는 다르죠. 이러한 효과를 커넥티드 TV는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올인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벤추라 OS 그리고 신세라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가 통합되면서 CPM 프리미엄이랑 필 레이트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일단 CPM 프리미엄은 뭐냐면요. 광고 단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 레이트는 뭐냐면 광고 요청 대비 얼마나 많은 광고가 성사되는가 이걸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올라간다면 결국은 많은 광고를 집행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수료도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더 많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벤추라 OS랑 신세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벤투라 OS는 뭐냐면요. OS는 운영체제죠.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커넥티드 TV 환경을 위해서 만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요, 커넥티드 TV에 광고를 낼 때 여러 가지 장비, 시스템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벤투라 OS 하나로 광고의 노출, 성과 측정, 자동 최적화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고주 입장에서는요, 점점 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타겟한테 더 적은 수고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신세라는 뭐냐면요. 트레이드 데스크가 최근에 인수한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신호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의 관심사라든지 구매 이력, 기기 사용 패턴 같은 정보를요,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분석하는 기술력이다. 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요, 앞에서 설명드린 벤투라 OS 같은 플랫폼에 연결하면요, 어떤 시청자가 광고를 보여줘야 가장 반응이 좋은지, 전환 가능성이 높은지, 이러한 것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오픈 패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오픈 패스는 뭐냐면 광고주와 퍼블리셔는 이제 매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광고를 집행하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이 두 사이를요, 투명하게 연결해주는 실시간 공개 경매장이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기존에는요, 광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 광고 구매 시스템, 그리고 광고 판매 시스템, 여러 가지 다양한 중개 매체가 있거든요. 이런 서버를 거쳐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그 얘기는요, 너무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진짜 얼마의 광고가 팔렸는지 실제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파스를 사용하면요, 모든 입찰 과정과 가격 정보가 한눈에 다 보인다고 합니다. 투명하다는 거죠.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광고의 스폿을 판매하는 퍼블리셔 입장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을 최소 얼마까지 받고 싶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요. 광고주는 이만큼까지 나는 낼 수 있는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명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광고주와 퍼블리셔 간의 신뢰가 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코카이라는 플랫폼이 나오는데요. 이 역시도 트레이드데스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광고 데이터 관리, 분석, 캠페인 최적화 툴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플랫폼은 특징이 뭐냐면요, 고객사라는 것은 이제 광고주를 얘기하는 건데요.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1차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상품과 서비스는 누가 많이 사고하고 있는가,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지역은 어떻게 되고, 이들의 수입은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고객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이 데이터를 코카이 플랫폼에 놓고 돌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광고 집행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플랫폼을 이미 트레이드데스크가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UID2인데요. United ID 2.0, 따라서 통합 ID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이용하실 때 쿠키라는 게 있잖아요. 쿠키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검색을 하고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고 이거를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쿠키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UID2는요, 이러한 쿠키를 사용하는 대신 이메일 해시라든지 모바일 광고 아이디를 이용해서 익명화된, 따라서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지키면서요, 그럼에도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로그인하거나 회원 정보로 인증된 사용자는요,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써도 동일한 UID2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고 플랫폼이 이 사람이 A라는 관심을 가졌으니까 이런 광고를 보여주자, 이렇게 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쿠키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자 정보를 그대로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역시 밸류에이션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살펴본 AMD와 마찬가지로 트레이드데스크 역시도 최근까지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025년 5월 2일 기준으로 주가는 54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최근에 전망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매출 성장률의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약 18%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 에비타의 마진은요, 39%를 예상하고 있다. 이 얘기는 작년 대비 한 2%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이다. 원래는 마진이 41%였는데 39% 정도를 예상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펀더멘탈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건재한 우량주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2027년 회계년도의 EPS 추정치를 보시면요, 무려 2달러 75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워드 PER을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여기 지금 현재 주가가 54인데 EPS 추정치가 2달러 75죠. 따라서 54를 2.75로 나누게 되면요, 지금 현재 멀티플이 20배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멀티플이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트레이드데스크는요, 과거에 최소 60배가 넘는 멀티플로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면요, 30배 정도의 멀티플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트레이드데스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사스 기업이잖아요. 사스 기업은 평균적으로 30배 이상의 PER을 보통 유지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면 이 트레이드데스크의 PER이 30배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27년 회계년도 EPS 예상치 2달러 75센트에 30배의 월티플을 적용하면요, 예상 주가는 82.50이 나오고요. 만약에 30배까지 못 올라갈 것이다, 보수적으로 25배를 적용하면 68.75달러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25배만 적용해도 사실 지금 주가 대비 27%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기대대로 30배까지 멀티플이 상승한다면 목표 주가는 82달러 50센트, 그 얘기는 지금 주가에서 최소한 5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종목을 미주온 탑픽에 새롭게 편입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팔란티어로 넘어갑니다. 어제 팔란티어의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안타깝게도 주가가 8.7%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팔란티어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어닝 결과를 직접 확인하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닝 결과를 살펴봐야겠죠. 2025년 1분기 매출은 8억 8,400만 달러를 보고했는데요. 그 얘기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 39%입니다. 미국의 매출만 따로 띄어서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했고요. 미국의 상용 매출, 그 얘기는 이제 민간 부분, 정부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 부분은 빼고 민간 부분의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자, 미국 쪽의 민간 부분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71%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19%나 성장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20% 가까이 성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드디어 10억 달러의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고객사의 수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9%나 고객사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000개는 되지 않거든요. 769개의 고객사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역시도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 왜냐하면 여기서 10배가 올라가도 8000개가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고객사의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위 20개의 고객 매출을 보면요, 고객당 연간 7천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증가한 수입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요. 한 고객당 사용하는 지출의 범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돈을 기업들이 지불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잉여현금 흐름인데요. 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마진이 무려 42%입니다. 자, 100만 원을 벌면 그 매출 100만 원에서 42만 원이 잉여현금 흐름으로 떨어진다. 엄청난 마진인 거죠. 그리고 총이익률은 무려 82%를 육박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억 9,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마진이 무려 44%입니다. 영업이익 마진이 44%라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경영진의 커멘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EO인 알렉스 카프는요, 미국의 상용 시장에서는 71%의 매출 성장, 그리고 정부 부분에서는 45%의 매출 성장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보였다. 이렇게 자랑을 했고요. 이러한 성과를 이끈 원동력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두 번째는 AI 기술의 도입이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팔란티어는 지금 불타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다음에는 Chief Revenue Officer 라이언 테일러인데요.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9%의 매출 성장을 보고하면서 미국의 매출이 55%나 증가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특히 AI 플랫폼이 지금 수요가 폭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한 미국의 상용 매출이 연간 10억 달러를 찍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CFO 데이브 글레이저가 나오는데요. 1분기의 조정 영업이익률이 44%를 찍었잖아요. 이거는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수익성 역시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있다.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게다가 전체 매출 가이던스를 38억 9,600만 달러로 이번에 상향 조정한다라고 긍정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던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일단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요. 최소한 38억 9천만 달러에서 최대 39억 2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중에 미국 상용 매출은 11억 7,8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최소 68%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가이던스는요. 17억 1,100만 달러에서 17억 2,300만 달러를 발표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마진이 1년 내내 44%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음에는 잉여현금 흐름인데요. 잉여현금 흐름 가이던스는 16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를 제시했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에서 잉여현금 흐름의 마진은 41%에서 많게는 46%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Q&A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즈가 나오는데요. 정부 부분 예산 환경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예상 점유율을 확보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고요. 알렉스 카프는요. 우리는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측한다. 시스템 검증 과정에서 팔란티어의 맞춤형 솔루션이 우위를 점할 것이다. 우리 시스템이 너무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정부의 지출을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예산 삭감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국방부가 큰 폭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보도가 됐죠.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이 팔란티어 매출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경영진은 이렇게 얘기했죠. 펜테스팅과 분산이 당사의 솔루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국방부는요. 모의 해킹을 통해서 보안의 취약점을 계속해서 점검하고요. 클라우드, AI, 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격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팔란티어의 보안 분석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지금 사이버 보안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고요. 각국에서 이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할 때 당장 쓸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팔란티어다. 따라서 미국의 국방부 예산이 삭감돼도 우리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분기 대비한 수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팔란티어는요. 전년 대비뿐만 아니라 매분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매출의 성장률을 보시면요. 지난 분기에는 플러스 36%였는데 이번 분기는 39% 성장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잘하면 다음 분기에 40%를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미국의 상용 매출을 보시면요. 2024년에는 1년 동안 7억 2천만 달러였는데요. 이제 드디어 연간 10억 달러의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잉여현금 흐름 마진인데요. 지난 분기에는 무려 63%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42%로 다소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기술 인력, 제품 개발 투자의 확대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미래에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잉여현금 흐름 마진이 42%라는 것은 엄청난 마진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룰 오브 40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스 기업을 평가할 때 40이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데요. 40 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출 성장률 더하기 영업 마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이게 81이었습니다. 40만 넘어가도 훌륭한 건데 81을 기록했고요. 이번 분기에서는 이게 무려 83까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성장률은 39%죠. 게다가 영업 마진도 44%입니다. 따라서 39 더하기 44를 하면 83이다. 따라서 성장도 가속화되고 있고 수익성도 계속 좋아지면서 룰 오브 40에 따르면 이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은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1분기 어닝 실적에서요. 분기 매출이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보고했고요. 게다가 가이던스에서는요. 연간 매출, 영업이익, 잉여현금 흐름 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8% 이상 하락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요, 최근 한 달간 주가가 무려 60% 가까이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급상승한 것이 그 주요 이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요. 현재 시점에서 팔란티어 주식의 유일한 리스크는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은요, 성장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팔란티어처럼 고성장주는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결국 성장세가 하락할 때, 둔화될 때, 그때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팔란티어의 성장 추세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 AI 수혜주로서 팔란티어의 투자 가치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유일한 리스크가 낮아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9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급상승했던 미국 증시가 드디어 어제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과연 그간의 랠리가 베어마켓 랠리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인지 굉장히 궁금한 순간인데요.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마지막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 역시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AI 목소리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4월 초만 해도 주식 시장은 처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급락했죠. 그런데 한 달 만에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5월 말에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4월 초 관세 여파로 급락했던 시장은 곧바로 관세 유예 발표와 무역 협상 재개 약속에 힘입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4월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한 뒤 5월 초에도 연승을 이어갔죠. 그런데 월요일 S&P 500 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 뒤 마이너스 0.64%로 마감하며 연승을 멈췄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와 나스닥도 각각 마이너스 0.24%, 마이너스 0.74% 하락했습니다. 이제 자연스레 묻게 됩니다. 지금의 반등이 약세장 랠리인지 진짜 강세장 시작인지 말이죠. 우선 낙관론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모두 완벽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우려보다는 견조했습니다. S&P 500 종목의 2025년 추정 실적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증거입니다. 경제 지표도 경기 침체 우려와 달리 아직 뚜렷한 악화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22비의 AI 매크로 리서치를 이끌고 있는 전략가 조디 비서는 지금이 새 강세장의 시작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실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신용 스프레드는 스트레스 징후가 없는데 시장 심리는 여전히 역사적 약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베이진 원칙을 무시하고 새 정보에 따라 시각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데이터보다 비관적 심리에 얽매여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고 원칙 베이진 프린서펄 새로운 정보나 증거 에버던스가 주어질 때 기존의 확률적 믿음을 체계적으로 갱신 업데이트하는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톰 에세이 3번 리포트 대표는 관세가 연초보다 더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관세 철회 없이는 이미 반영된 긍정 요소 외에 추가 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관세 효과가 2분기 이후 실물 경제와 기업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테니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나쁠 것 같았던 과거 한 달 이벤트가 실제로는 우려보다는 덜 나빴다 수준이었다라며 근본 펀더멘털보다 시장 가격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톰 에세이는 S&P 500이 5100에서 5500 구간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고 방어주 섹터에 주목하라고 권합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르네상스 매크로의 제프 드그라프가 S&P 500 5740 부근에서 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용 스프레드 수축은 긍정적이지만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 신호가 아직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버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네드 데이비스는 이 약세장 랠리인지 새 강세장인지 양측 근거를 모두 살펴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작년 말 지나치게 높아진 밸류에이션과 가열된 심리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정 과정을 거친 뒤 반등폭이 넓었던 점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가 보기에 결정적 분기점은 우리가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데이비스는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지만
공식 통계는 아직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지금이 진정한 강세장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한 줄이 시장을 급등시킬 수도 있습니다. 관세 철회 약속도 세제 협상도 모두 진행 중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 강세장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관세 합의가 타결되고 공화당이 지지하는 세제 개편안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간 S&P 500 실적 하향 압력이 해소되고 성장 둔화가 나타나도 급락은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고 세제 개편이 무산된다면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전망은 결국 시간만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수많은 결정과 실행 여부, 엔드 정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주식 투자자는 시장이나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합니다. 반면 현명한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그들 인생의 미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갑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미래를 바꿀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자 실력과 인사이트는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투자자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